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일정이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과 김 위원장이 심도 있는 회담을 가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금 전에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는데요. 무엇을 중점적으로 논의할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시진핑 주석이 오늘 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이어갔고, 과연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는 이제 회담을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사였는데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오는 속보 내용에 따르면 지금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글쎄요, 좀 어떤 형식으로 이 정상회담이 진행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면은 그 북경 시간이 우리보다 1시간 빠르니까 늦으니까 지금 예, 6시 여섯- 17분 네네. 예, 그 시간이니까 딱 저녁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찬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근데 외교 관례상 오찬보다 만찬이 훨씬 격이 높습니다. 네. 보통 국빈 방문을 할 때 그 초청한 국가에서 저녁을 내는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바로 저녁 시간이니까 뭐 회담을 좀 하고 저녁을 먹을지 그거는 아마 순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나오긴 할 것입니다만 어쨌든 만찬 회동 만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여주고 있다. 저희가 뭐 이미 어제 충분히 봤습니다만 예, 그렇죠. 예, 중국이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그 북한을 배려하고 또 사실상 국빈 방문에 25개, 6개국을 초청했는데 그중에도 가장 뭐 당연히 러시아와 함께 그런 예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마지막 양자 회동에서도 이렇게 만찬까지 포함됐다면은 마지막 방점을 찍는 그런 아마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점을 찍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다른 이제 각국의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했었잖아요. 마지막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도? 아마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그거 저녁- 역시도 좀 이렇게 순서를 어느 정도 좀 배려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그것도 거예요. 그만큼 배려를 했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만찬에 같이 포함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식사를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다른 정상들의 회담보다는 격이 훨씬 높은 것은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희 뉴스를 이제 진행하는 중에도 아마 속보들이 좀 들어올 것 같아서요. 속보들이 들어오면 저희도 물론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된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부분들을 좀 논의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 일단 경제는 중국에 또 안보는 러시아에 안너 경중 네, 이런 또 워딩, 이런 좀 단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논의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는 네. 이번에 김정은 일행이 갔을 때 과연 누가 수행자였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김덕훈 경제부장 당에 있는 그 전에는 그 경제부총리를 했던 인물인데 예. 어쨌든 북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같이 동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경제와 관련돼서 이제 중국과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해 주는 것이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는 러시아, 뭐 경제는 중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제재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간의 북중 관계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달리 네. 그 북한에 대한 제재를 나름대로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그것을 아주 잘 준수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다르긴 합니다만 예. 큰 틀에서 러시아처럼 노골적으로 제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북한엔 좀 불만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가 8차 당대의 마지막 해고 경제발전 5개년에 올해가 이것을 마무리하는 해라서 내년에 9차 당대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방발전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경제발전 계획이 있었고 각각 5년인데요. 국방발전 계획은 충분히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이미 성취를 했죠. 근데 예. 경제 쪽은 여전히 많이 미진한 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북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러시아가 도와주는 경제의 그런 도움은 한계가 있고 네. 결국 중국이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북중 관계가 좀 어려워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북중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번 행사 자체가 그런 의미가 매우 크고요. 더불어서 앞으로 중국이 어느 수준에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까. 근데 여전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를 중국이 완전히 무시하면서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근데 예, 그럼에도 지원할 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에
시진핑 주석이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100만 명을 연간 100만 명을 보내주겠다. 그 정도만 뭐 100만 명을 북한이 수용할 능력은 안 되는데 뭐 네. 원산 갈마 이쪽도 있고 해서 만약에 관광객들만 많이 들어가도 그것은 북한 경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일례로 작년 한 해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보낸 관광객이 88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해 볼 때 네네. 확실히 중국의 경제 규모나 그런 걸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경제협력, 그러니까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이 이제 북한에서 10월 열병식이 개최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답방 형식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을 초대할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좀 그 요청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북한은 당연히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올해가 당 창건 80주년이고 이제 북한에서는 쌍십절이라서 10월 10월 10일. 10일, 예,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그들이 기념하는 날이죠. 더군다나 이번에도 그 중국도 80주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대한 행사, 이른바 정주년, 꺾어지는 해는 사회주의 국가권에서는 훨씬 더 크게 행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전승절에 김정은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답방을 한다면은 말씀드린 8차 당대회에서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예. 거기에 김정은의 결정적인 정치적 승리를 또 한번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가서 지난 어저께 뭐 오늘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에 충분히 북한 주민들에게도 선전이 됐긴 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 시진핑까지 온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과연 시 주석이 올지는 조금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만 네. 초청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별개 문제라고 해주셨는데요. 답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에이펙이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에이펙이 10월 말 11월 초 바로 그때인데요. 네네. 만약에 시 주석이 에이펙을 오고 또 북한도 간다면 한 20일 사이에 남북을 동시에 다 방문하는 그러네요. 그런 일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역사상 뭐 글쎄 예외는 늘 있기 마련이긴 합니다만 중국 지도자가 그런 짧은 기간 내에 남북한을 이런 식으로 방문한 적은 없었고 그래서 과연 그것을 과연 다 할 건지에 대한 문제는 있다. 그렇다고 또 한국과만 방문하자니 이것에 대한 또 부담도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정말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10월 10일 날 초청을 했는데 그건 안 가고 에이펙만 오는 것도 중국의 부담이 될 거고 만약에 북한에 갔는데 에이펙을 안 온다면은 그건 한중 관계에도 결코 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아마 전체적인 일정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또 결정적인 무슨 변수가 있냐면 사실은 미중 간에도 아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1, 2주간에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좀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도 에이펙으로 온다면은 10월 말 전에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뭔가 회담이 있어야죠. 아니면 에이펙을 계기로 한국에서 회담을 하기는 한계가 있고 아마도 트럼프가 계속 중국을 가겠다 얘기를 하니까 에이펙이 왔다가 중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에이펙이 오기 전에 중국을 들렸다 온다든지 뭔가 미중 간에 그런 것이 마무리가 돼야 사실은 에이펙에서 뭔가가 좀 더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중국이 북한 답방이랑도 다 연계돼서 좀 네네. 복잡한 스케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북한 측에서 원하는 의제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 측이 좀 원하는 논의 사항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다면 중국이 원하는 의제, 중국이 원하는 요구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에 어떤 것들을 좀 원한다고 보세요? 중국은 이번 전승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했죠. 저는 이번에 중국이 북한보다 더 김정은을 초청하고 싶어 했던 생각이 강했다라고 예.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뭐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확실히 시진핑 주석은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낸 것도 있고 또 북한으로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메시지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내가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 그리고 또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의 이 보여준 것을 보면 아무리 트럼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내가 갖고 있다. 내가 초청하니까 김정은이 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세력권과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1차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 나눈 것처럼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썩히 좋지는 않았는데 더군다나 뭐 중국도 계속해서 미국과 이런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도 일정 수준 다시 회복할 필요성을 지금 이 시점에 느꼈다 생각하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일정 수준 달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중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논의할 것인가를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 게 북한 이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물론이고 지금 뭐 노동신문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행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정말 신속하게 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건 처음부터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뭐 조금 뭐 전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네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했을 때부터 이미 북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중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은 그만큼 뭐 이건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라는 것을 그때 이미 표시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노동신문 오늘자에 38장인가요? 완전히 사진을 전체 6면을 다 이 기사로 하면서 우리가 어제 봤던 특히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그 푸틴 대통령의 오른쪽 그리고 김정은이 왼쪽에 있는 그 모습들 또 테난만 막루를 향해 걸어가는 지금 나오는 저런 사진들 이제 저런 것들을 전체를 다 보여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북한 주민들은 선대인 김일성도 이루지 못한 것을 자기의 지금 지도자인 김정은이 이뤘다. 59년에 뭐 마오쩌둥 옆에 쓰긴 했습니다만 바로 옆이 아니라 네 번째 왼쪽에 있었고 지금같이 딱 3명이 중앙에 섰다. 그리고 이 정도로 예우를 받은 그 북한 지도자는 처음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정치적 승리라 봐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이만큼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자신의 그런 정치적 업적을 보여주는 거고 대외적으로도 보여주는 것은 이제 분명한 거죠. 이것은 자신들이 더 이상 그런 외교적 고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무려 26개국을 초청을 했는데 그중에 러시아와 북한이 가장 핵심일 만큼 자신들의 어떤 위상 이제 그런 걸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관심을 끌었던 북중러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는데 앞서 이제 사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테난먼 막루에 북중러 정상이 함께 서 있다는 그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은 북중러 정상회담까지는 아직까지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거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부분을 잘 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북중러 간의 정상회담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양자 관계는 괜찮은데 삼자가 묶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었고 이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2023년에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삼자 협의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 후부터 경제와 안보 분야에 대해서 제도화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중국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것은 진영주의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런 신냉전 형식의 진영주의에 결연히 반대한다라는 그 입장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예, 예. 얼마 전에 있었던 SCO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시진핑 연설에도 다시 한번 그런 진영주의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가 같이 모여서 뭔가 회담을 하고 그 회담의 결과로 뭔가 제도화된 앞으로의 연속성을 갖는 그런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갖고 협력을 하는 것은 뭐 시진핑 주석이 본인이 말한 거에 대한 자기 부인이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북중러가 협력한다라는 것은 사진과 어저께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상징성은 부과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좀 제한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실질적으로는 북중러 정상회담까지는 이번에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세요? 그거는 좀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중국이 왜 그렇게 북중러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은 러우 전쟁이 좀 불편합니다. 러우 전쟁은 유럽에 대해서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해 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이 유럽의 국가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전쟁을 하고 전쟁에 협력하는 러시아와 북한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러우 전쟁이 좀 종전이 된다면 다시금 북중러의 그런 구도를 뭐 한번 시도해볼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이 계속 해왔고 중국 정부가 얘기해왔던 이 진영주의를 반대하는 노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세계관도 좀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체제 내에서 자신들이 미국을 누르고 가장 최강대국이 되는 것이 목표라면 그 반해서 북한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질서를 거칠게 훼손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은 기존의 질서를 훼손해서 핵을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공을 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이해와 세계관과 인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이 3개국으로 묶여서 가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자, 어제 오후에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 이야기도 해보면 일단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뒷얘기를 해보면 그 회담 시작 전에 북러 양측 수행원들이 실내 온도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그건 꼭 북한과 러시아에 특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외교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네네. 에어컨의 온도를 갖고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23도와 예, 20도를 예, 푸틴은 20도를 원했고 김정은은 23도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수행원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게 자신들의 지도자들, 자신들의 그 리더가 그런 것을 원한다면 거기에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서로 간에 이것이 다를 때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갈등은 좀 있었다. 근데 이것은 뭐 북한과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관계가 나빠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외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수행원들이 김 위원장이 앉았던 의자를 정말 꼼꼼하게 닦는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떤 이유인 겁니까? 이거는 매번 합니다. 전담 요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 위원장의 전체적인 자신의 생체 정보를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강 상태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 그것을 이제 북한은 1호라고 부르고 김정은은 1호라고 부르니까 거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해외를 갈 때 심지어는 전용 화장실도 갖고 다니고요. 네. 뭐 당연히 뭐 침대 시트라든지 마셨던 물컵이라든지 지금 보이는 장면처럼 저렇게 앉았던 자리도 다 닦아내고 소독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북한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권위주의, 특히 북한은 유일 영도 수령 체제인데 이 수령의 건강이라는 것이 국가의 어떻게 보면 운명과 직결되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김정은의 건강은 이건 더 이상 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 연구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140kg가 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5시에 새벽 5시에 잠을 자고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또 그 가족 병력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 지도자의 그런 건강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것을 볼 수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은 매우 중요해서 저런 장면이 연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뒷얘기를 해봤다면 북러 정상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은 북러 관계가 상당히 밀착돼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뒷좌석에 둘이 앉아 있는 네. 장면이 있었고, 뭐 그건 이제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나왔을 때 보면 김여정이 같이 탔죠. 이게 이제 아마 맞은편 쪽에 앉아 있는서 사진을 찍은 듯한 느낌인데요. 이제 그만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한 모습을 저런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이제 김 위원장과 만나서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 상당히 좀 짧은 대화였습니다. 7년 만에 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라고 전해졌는데 글쎄요, 뭐 일단 조우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좀 둬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정은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에 좀 더 의미를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북한이 2023년 12월에 8기 9차 전화회의를 통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아주 명백한 그들의 정책 방향, 노선을 정했거든요. 그다음에 김정은의 직접 명령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인사랑도 절대 어떤 형태로든지 접촉하지 마라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 원칙에 따르면은 우 의장을 만나서도 전혀 모른 척하거나 피하거나 무시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여러 다자의 그 외교에서 현장에 나타난 거죠. 다자 외교 현장에서 만약 그런 모습을 김정은이 보였다면은 이거는 좀 또 세계적으로 뭔가 가십거리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것을 모른 척했다라는 것이 또 뭐 장면으로 잡힌다든지. 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는 대답을 했다. 근데 말 그대로 그냥 네, 그 정도의 대답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과의 어떤 의미 있는 접촉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포착된 장면들의 의미 또 뒷얘기까지 저희가 나눠보고 있는데 김주혜 그 딸 김주혜가 사실 전용열차에서 내렸을 때는 그 모습이 공개가 돼서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라고 했었는데 그 뒤에는 보이지가 포착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글쎄 저는 김주혜가 과연 갈까 하는 것에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것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매우 중시하는 전승절이라는 핵심 행사인데 김주혜가 만약에 그 행사에 여러 군데 나타난다면 세계 언론들은 또 김주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예. 13살짜리 소녀고 4대 세습이 얘기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은 그 뭔가 방해가 될 요소가 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나오는 저 장면의 첫 장면에서는 분명히 보이고 특히 의전 서열을 보면 김정은 바로 뒤에 붙어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본인의 위치를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 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녁에 있을 만찬에 북중 간의 회담에 뭔가 같이 자리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또뭐 없지만 추후에 또 그 부분이 공개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빼고 지금까지 어쨌든 주요 행사는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일정 수준 또 중국을 배려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을 데리고 온 김정은의 의도는 그러면 외교 현장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학습 효과도 좀 노린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김 위원장의 앞으로의 이제 행보가 일정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언제 북한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머무는 동안 뭐 중국의 경제 산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시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뭐 그 보세요? 가능성은 이전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죠. 아마 그런 거는 오늘 북중 그 정상회담이 있다면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정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원래는 그 북한의 지도자가 그렇게 평양을 오래 비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김정은 시기에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뭔가 자신 통치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좀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볼 가능성도 있고 아마 김주애를 데리고 온 것도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금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